저희가 존버를 하다가 드디어 시장이 꿈틀대고 있습니다. 저희 지난 방송들 이제 좀 보신 분들 계시면 이제 테라 FTX 사태 이후에 아마 비트코인 시장에 대한 뭐 전망을 다뤘던 내용이 저는 제일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때 이제 하락장일수록 이제 더 기회일 수 있다 이런 방송을 했었고, 그때 특히나 이제 MBRV가 1 미만에 와 있다. 그래서 항상 근데 강조하셨죠. 비트코인 투자할 때 가장 중요한 지표 하나만 꼽는다면 MV, RV다라고 하셔서 그거에 대한 영상도 찍었고 재차 강조도 몇 번 하셨던 걸로 기억해요. 지금은 이 MBLV가 거의 2에 가까워졌어요. 이제 크립토 퀀트에 따르면 네. 1.9 정도까지 왔더라고요. 올해 연초 대비 비교를 하면 많이 올랐죠. 140% 정도 올랐다. 이더리움 대비도 더 수익률이 좋았어요. 제가 알기로는 이더리움은 한 7, 80% 올랐다? 네. 그럼 결국에는 이제 왜 오르냐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어떠한 호재들 덕분에 아니면 어떠한 상황적 변화 때문에 이게 오르는가. 사실 뭐 금리가 낮아진 건 아니잖아요 지금. 그쵸. 미국 금리가 낮아진 건 아니지만 이제 말씀을 잘 하셨는데 인하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크게 그 무엇 어느 때보다도 크게 조성되고 있는 게 일단은 첫 번째 호재입니다. 비트코인 쪽에. 그게 인하가 되지 않더라도 인하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증폭이 되기만 하더라도 엄청난 호재인가 보네요. 그쵸. 근데 이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대감이 이제 연준이 인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준비되는 상황이라 보면 될 것 같아요. 연준의 목표는 딱 두 가지 일단 키로 볼 수 있거든요. 첫 번째는 이제 물가의 안정. 또 두 번째 중요한 목표는 이제 고용의 안정. 일단 물가가 너무 낮아졌어요. 원래 그 문제가 됐던 뭐 고점 물가가 최근에 미국에서 올라갔던 게 거의 한 9%까지 올라갔었거든요. 그게 안정이 된 거네요 그러면은. 그게 굉장히 이제 쿨다운이 있죠. 이 물가 그래프 보면 쑥 올라갔다가 쑥 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연준의 정책이 먹혔던 거네요. 먹힌 거죠. 네. 그러면 물가 데이터로만 봤을 때는 일단은 오케이. 그럼 고용은 어떤가? 코로나 때는 막 고용을 하려 해도 막 사람들이 잘 채용이 안 되는 거야. 네. 왜냐면 재택근무도 하거나 아니면 그냥 집에서 쉬어도 보조금 받고 쉴 수 있거든요. 네. 근데 그래서 이제 막 고용을 막 찾는 그 건수가 갑자기 확 정상 수치로 줄었습니다. 더 내려가기 시작하면 이거 경기가 너무 얼어붙는 거 아니야? 네. 침체 국면까지 가버리는 거 아니야? 라는 겁이 들 정도로 갑자기 훅 내려왔기 때문에 연준이 목표하는 그 두 가지, 물가와 고용, 둘 다 어쨌든 정상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죠. 굉장히 가까이 그들의 타겟만큼. 근데 또 지금 최근에 연준이 금리를 올릴지 말지 결정을 해요. 네, 최근 세 번의 결정 모두가 제가 알기로는 금리 동결을 시켰어요. 그 전에는 매번 인상시켰어요. 거의 뭐, 한 10번, 뭐 12번 연속으로 스트레이트로 계속 인상을 해오다가 갑자기 세 번 스테이블하게 간 거야. 그러면 사람들이, 이거 방향 바꾸나? 방향 바꾸나? 생각할 수 있잖아. 근데 그 물가 데이터와 고용 데이터마저도 연준이 타겟하는 그 두 개가 안정화로 확 가다 보니까, 아, 이번엔 찐이다. 내년 초에는 인하를 할 수도 있겠구나. 이런 기대감도 조성이 됐고, 복습을 해보자면은 금리 인상 인하가 비트코인 혹은 뭐 암호화폐랑 무슨 관련이 있느냐 한다면은 그죠? 유동성 자체가 암호화폐 시장으로 흘러들어갈 수 있으려면 그쵸. 금리가 낮아야지, 맞아요. 낮아져야지 맞습니다. 흘러갈 수 있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미국 정부의 연준의 금리 인상 인하 발표가 굉장히 중요하다. 맞아요. 그래서 그런 중요하다. 기대감이 있다는 거는 시장에 선반영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그렇죠. 거거든요. 정부가 약속하는 금리잖아요. 만약에 무조건 채권을 그렇죠. 발행했을 때. 그럼 결국 미국 경제를 담보로 우리가 너한테 돈 갚아줄게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아주 안정적이죠. 네. 어떻게 보면 미국의 채권은, 국채는 거의 무위험이죠. 미국 경제가 망할 거라는 베팅을 잘 안 하니까. 5%면 확실하게 5%를 버는 거죠. 그럼. 네. 그러면 요게 마치 중력처럼 작용해서 많은 돈들이 이 금리가 높아지면서 안전자산을 향해, 국제는 굉장히 안전하니까 상대적으로 좀 위험한 자산들, 뭐 크립토, 저희 암호화폐, 뭐 기술주, 뭐 성장주 그럼 주식도 네. 딱히 안 좋았겠네. 에서 쭉 이렇게 왔죠. 그래서 이제 금리가 높아질수록 또
S&P 500도 좀 떨어지고 그 미국의 그런 시장 식으로 주식시장의 흘러가는구나. 대표는 예, 그렇게 흘러갔었는데 이 방향이 지금 반대로 바뀔 수 있는 상황이 오는 거죠. 그 돈은 다시 이제 어떻게 보면 유동성이 이 암호 자산 쪽 이제 위험 자산의 또 대표적인 테마로 매겨져 있는 암호 자산으로 몰리고 특히나 비트코인은 전체 암호 자산의 약 시가총액의 50% 정도를 차지하잖아요. 지금 가장 안전하고 가장 크고 그쵸. 아직 뭐가 벌어진 것도 아닌데 벌써 지금 가격이 오른 거라고 볼 수 있네. 그러면. 근데 이거는 하나의 이 호재이고 지금 이게 복합적으로 적용돼서 저는 오늘 세 가지를 좀 들 그럼 건데 첫 번째는 금리였고. 네, 두 번째는 ETF입니다. 이제 비트코인의 비트코인 ETF 예, 승인 뭐 현물 난다 안 난다 ETF인데 뭐 그렇다던데? 예, ETF 현물이 실제 이제 SEC로부터 인준을 받게 되고 그게 진짜 등록이 돼서 시장에 나오게 된다. 이거는 어마무시한 상황이거든요. 설명해 주세요. 일단 ETF에 등재되는 순간 현물이 일단 현물을 좀 이걸 운용하는 자산운용사는 일부 보관하고 있어야 됩니다. 들고 있어야 네. 된다. 현재 존재하는 물건을 갖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게 현물이잖아요. 그러면은 수요가 늘어나겠네. 그렇죠. 비트코인은 어느 정도 예탁을 해야 ETF를 팔 수 있게 되고 지금 이 비트코인 ETF 현물을 신청한 네. 어마무시한 기업이 있는 게 그게 이제 블랙락 채권 운용사 중에 가장 큰规模의 채권 운용을 하는 제가 알기로는 경 단위로 알고 있어요. 와. 운용액이 막 1%만 좀 한다 해봐요. 그냥 정말 그냥 그러면 비트코인의 시총의 5분의 1이 유입되는 갑자기 예. 엄청나게 많은 수요가 갑자기 늘어날 엄청난 그 자금력이 그렇죠. 등장할 수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과거에는 사고 싶더라도 이 비트코인을 뭐 규제나 법이나 이런 이슈 때문에 기관이 사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었어요. 이제는 기관이 합법적으로 규제 컴플라이언트하게 쉽게 비트코인을 살 수 있게 되는 창구가 열리게 되는 상황인데 그거를 만만한 기업들이 하는 게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큰 금융사들 제가 인상 깊게 봤던 그래프 중 하나가 금이 ETF 현물이 등재되기 전과 후로 금의 그 시가총액이 확 달라졌어. 기울기가 엄청 급격하게 늘었었거든요. 금 가격이 굉장히 막 또 하나 있어요. ETF 현물이 되게 되면 비트코인 기계적으로 이걸 사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 ETF들을 자동적으로 이제 배치하는 회사가 있다 해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 보통 카테고리별로 ETF를 많이 사죠. 근데 뭐 예를 들어 S&P 500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술주 뭐 이런 예, 거. 뭐 1위부터 500위까지의 주식을 그냥 다 고루고루 하지만 아니면 어떤 비중으로 이렇게 사놓는 그런 펀드들이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게 비트코인 현물 ETF가 이제 하나의 나온다. 카테고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카테고리로 등장을 해서 이제 많은 기업들이 기술주인데 얘네가 또 ETF가 나왔네 해서 기계적으로 여기에 자본이 유입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게 첫 시작이니까 그게 아무리 적은 양이라도 그죠. 모두가 다 같이 하게 되면 그게 어마어마한 그게 양이라. 0.1%가 되든 1%가 되든 1%만 되든 엄청 크겠죠. 어마어마하게 큰 자산이 유입될 수 있고 그게 1%가 됐을 때 시나리오로 최근에 어떤 금융기관에서 분석을 했었는데 그런 비트코인 막 10만 불 넘는다 막 이런 보고서도 나오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내년 1월에 이게 될 거라는 그런 많은 그런 뉴스들 이거 계속 일어나고 있는 네, 블랙락이 이렇게 최근에 이렇게 좀 ETF 현물을 등재를 신청하면서 거기에 움직임을 계속 타면서 비트코인이 갑자기 이제 급반등을 하기 시작을 했죠. 이것도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네. 저는 비트코인 ETF가 그냥 비트코인이 이제 좀 정상 궤도에서 인정받는구나 수준의 뉴스인 줄 알았는데 정말로 실질적으로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뉴스예요. 그렇죠. 그냥 순식간에 시장에서 있던 공급량을 빠르게 빨아들일 수 있는 상황이고 세 번째 얘도 근데 좀 큽니다. 세 번째는 반감기예요. 비트코인 반감기가 뭐냐? 뭐야 그게? 4년에 한 번 정도마다 비트코인을 채굴자들이 채굴을 하잖아요. 네. 막 그 컴퓨팅 파워를 써서 맞추면은 이제 리워드를 받잖아. 네. 채굴 보상을. 네. 그거의 보상의 개수가 절반으로 줄어드는 순간이에요. 채굴자들에게 채굴 보상을. 4년마다 한 번씩? 그러면 시장에 풀리는 새로운 비트코인 양은 확실히 반을 주는 거네. 4년마다 반으로 주는 거죠. 그 4년이 되는 때가 언제예요? 그게 24년 4월로 추정됩니다. 추정? 네. 이게 어쨌든 해시레이트에 따라 또 채굴 속도에 따라 막 바뀔 수는 있는데 근데 보통 막 그 며칠 차이지
거의 4월이에요. 다 내년 초네요, 상반기. 네. 음. 이 반감기 전후로 이 지금 4년의 사이클이 한 2번, 3번 있었는데 그때마다 올랐겠구나. 그때마다 막 그 엄청나게 올라요. 음. 네, 그래프들이. 그러니까 그냥 물론 이제 표본이 너무 작기 때문에 이거를 일반화할 순 없어. 하지만 영향을 충분히 줄 수 있는 요건이죠.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상상하게 할 만한 소재는 맞아요. 맞죠. 그 추이를 따른다면은 라는 기대감이 네. 또 비트코인이 쉽게 올라갈 수 있게 만드는 상황을 조성시키고 있는 거죠. 지금 세 가지 다 말씀하셨잖아요. 음. 이 정도면 그냥 비트코인 사라는 말인데? 저는 절대로 사라고 추천 안 합니다. 왜냐면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나중에 뭐 금리도 갑자기 인상을 엄청 시켜버리거나 연준이 진짜 뭐 전쟁이 또 일어나든 네. 어떤 사건이 터질지 모르지, 모르는 모르지. 거고 갑자기 비트코인이 해킹당하거나 아, 근데 그건 뭐 맞잖아요. 지금 하거나. 시장은 선반영하고 있고, 지금의 분위기만 보면은, 지금의 정보가 주어진 것만 보면은, 너무나도 좋은 상황이 맞다. 그쵸. 그래서 그게 가격에 반영된 거지. 그쵸. 또 어떤 상황이 터지고, 어떤 반영이 또 추가되면, 어떤 정보가 추가되면은, 이 추세는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지만은, 지금까지의 상황만, 조건만 따져보면은, 굉장히 좋은 상황인 거는 맞다. 맞아요. 그래서 가격에 들어간 네. 거다. 그거네요. 그쵸. 근데 이제 여기서 내가 장기 투자자냐, 단기 투자자냐, 이런 측면에서 좀 다른데, 그냥 뭐 단기 트레이딩 쪽을 그래도 선호하는 분들은, 네. 그런 분들은 지금 같은 장에서는 그쵸. 이제 많은 수익을 낼 수 있죠. 변화가 많아요. 네. 하지만, 우리는 가치 투자를 지향하잖아, 지금. 뭐 우리 그렇기도 하고, 네. 막 장기 투자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저는 지금 많이 투자한다, 이거는 개인적으로는 잘 모르겠어요. 편하게 네. 투자하는 상황은 이제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MVRB가 1 미만으로 내려가는 네. 그 순간을 기다려서 그때는 되게 편하게 크게 들어갈 수 있는 네. 상황이고 그때 많이 들어갔던 사람들에게 지금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웃을 수 있는 상황이고 네. 지금이 이제 그런 농사를 지어 놓으신 1년 전, 네. 2년 전에 농사를 지으신 분들에게 저는 그런 대가를 보상을 해주는 네.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단기 트레이더와 장기 투자자 그 스펙트럼이 쭉 있겠고 네. 그 각자 본인이 어떤 거를 추구하는지에 따라 지금 다 다를 수 있다. 근데 뭐 또 이런 반론을 펼치시는 분들도 있어요. 아 이건 다시 이제 매크로로 돌아가서 네. 매크로가 내년 초에 혹은 내년 상반기에 굉장히 안 좋아질 수 있다. 첫 번째는 뭐 중국의 부동산, 네. 아니면 아직도 거기는 문제가 있죠.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 이런 문제가 있죠. 부동산 시장이 지금 고금리 때문에 안정적이지 않아요. 예, 막 부도나는 건설사가 되게 많고 한국도 지금 그러잖아요. 한국 망했죠. 부동산 피 이런 부동산의 거품이 갑자기 어떠한 사건일지 모르겠는데 그게 중국발 부동산인지 네. 모르겠고 미국의 어떤 일일지 모르겠고 요새 위어크도 지금 뭐 파산 신청했잖아요. 그렇죠. 뭐 아무튼 이런 것 때문에 터지게 된다면 이제 그렇게 되면은 또 이런 위험 자산들은 갑자기 폭락하게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고 버크셔 해서웨이를 보면은 여기가 지금 600조 정도를 운영한다고 했을 때 네. 약 200조 정도를 현금으로 갖고 있어요. 현금성 자산으로. 근데 그게 네. 사상 최대의 많은 비중을 현금성 자산으로 갖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보통 투자자들이 현금으로 갖고 있는 것은 싼 주식 못 찾겠다. 네. 싼 기회 못 찾겠다. 이런 기다려. 예, 기다려. 네. 혹은 곧 위기가 올 거니까 그 위기가 발생했을 때 엄청 총알. 싸질 거야. 네. 그때 나는 확 주워 담을 거야. 보통 워렌 버핏, 버크셔 해서웨이가 그런 방식으로 이제 시장이 폭락했을 때 네. 좋은 가치주들을 쓸어 담는 전략으로 또 많이 컸었잖아요. 네. 또 그걸 기다리는 거 아닌가? 라는 또 이제 무서움도 드는 거죠. 지금 만약에 아직 진입을 못했다. 네. 암호자산, 크립토의 성장을 요새 관심 있게 보고 있고 뭐 소액이라도 투자를 하면서 이 그렇죠. 시장을 면밀히 좀 계속 공부하거나 지켜보고 싶다 하는 분들에게는 또 추천해 볼 만한 부분의 운용 전략은 네. 비트코인은 그냥 뭐 매일 일정 부분 사는 보통 이제 DCA라 그러거든요. 네. 이런 전략을 좀 취해 보거나 네. 근데 매일 정말 소액만 그냥 이 가격이 뭐 어떻게 되든 간에 네. 이제 정말 큰 미래를 봤을 때 접근들. 예, 네. 그 DCA 전략 이런 게 있고요. 혹은 이제 어떤 분들은 또 혹자들은 지금은 이더리움을 살 때가 또 좋은 기회다. 왜냐면 보통 알트코인의 대장이잖아요, 이더리움은. 뭐라지 그걸 대장으로 해서 이끌고 그 뒤에 따라가서 알트들이 그쵸. 비트코인이 주목받고 있으니까 오히려 주목받지 그쵸. 덜 주목받고 있는 알트코인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이제 이런 뷰도 있으니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다. 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되게 다양한 방식으로 생각을 하고 전략을 짤 수 있다는 게 뭐 그건 재밌는 것 같아요. 투자 전략. 네네.